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3일 일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마음이 조금 바쁘네요. 뒤 스케줄 때문에 2시 32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가 조금 많이 포근한 연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도 그러하지요? 네. 오늘 이제 책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장 2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관건은 노력이겠지요. 그래서 입진보라는 말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9장 베트남 통일전쟁에서 배운다. 97 디엠비엠프 전투. 제국 프랑스를 굴복시키다. 그들은 디엠비엠프를 향해 거침없는 행군을 시작했다. 하노이에서 출발한 그들은 한 사람이 20kg 내외의 식량을 운반했는데 이들이 디엠비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보찜에 남은 식량은 2kg 내외였다. 나머지는 그들이 1000km 정도를 행군하는 도중 양식으로 썼으니 머리로 계산했다면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 디엠비엠프는 북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서쪽 30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촌락으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는 라오스와의 접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전투가 없었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 작고 한가로운 마을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이 식민지 지배가 시대착오적이며 비효율적인 지배 방식임을 깨달았는데도 프랑스는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고자 했다. 물론 이들의 방식은 피지배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베트남에는 호찌민이라는 놀라운 인물이 있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베트남 민족은 이후 프랑스의 지배를 물리치고 나아가 프랑스의 뒤를 이어 진입한 미국마저 물리쳐 대외전쟁에서 미국에게 건국 이래 최초의 패배라는 수모를 안겨주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바로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1953년 5월 인도차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군은 앙리 나바르 장군을 이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 무렵 강력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던 베트남군은 프랑스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령관으로 부임한 나바르는 불리한 전황을 단숨에 타개할 전략을 구사하고자 했고 그 결과 디엠비엠프 전투를 준비하였다. 나바르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베트남 게릴라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디엠비엠프의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요새는 게릴라의 거점을 압박함과 동시에 라오스로 연결되는
게릴라들의 보급로를 봉쇄할 것이고 결국 베트남 게릴라들은 기반을 상실할 것이었다. 나바르는 디엠비엠프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1만 5천 명이 넘는 병력과 야포, 전차, 비행중대 등을 배치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그가 부임한 지 불과 10개월 남짓 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 BMBF 기지 외곽에는 49개에 이르는 거점과 몇 개의 거점을 연결한 방어 진지를 편성해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적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렇다면 이 시기 베트남군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강력한 공군력과 화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에 대항하는 베트남군은 오직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게릴라전에서 우위를 점할 뿐 평야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전투에서는 프랑스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프랑스군이 디엠비엠프에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이동시키자 베트남군 지휘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다. 바로 디엠비엠프를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반면 적국 프랑스로서는 바라던 결정이었다. 디엠비엠프 주위에는 베트남군의 거점이 없었고 특히 그곳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변변한 도로도 없었다. 따라서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한 프랑스군에게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던 베트남군이 그곳까지 수많은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고사하고 전투를 유지할 물자와 병력도 움직이지 못할 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또는 피해서는 안 되는 한판 승부가 있게 마련이다. 베트남군을 이끌고 있던 호찌민과 보구옌 지압 장군은 나라의 운명을 이 전투에 걸기로 결단을 내렸다. 어차피 이기기 힘든 대상인 프랑스군이 한 곳에 결집해 있다면 그곳에서 운명을 결판내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디엠비엠프 기지가 한창 건설 중인 1953년 겨울 베트남군에게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이때부터 베트남군의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강력한 군사력보다 더욱 위대한 인간의 힘임을 입증해준다. 베트남군은 길도 없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만도 80km에 달했다. 주간에는 프랑스 공군기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30km를 이동한 반면 야간에는 그러한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운 까닭에 50km를 이동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2시간여에 주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길도 없는 산악 지형을 하루에 80km를 이동한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가? 이런 까닭에 프랑스 군들 또한 베트남군의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군을 놀라게 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베트남군의 모든 군수물자, 즉 화포와 식량, 탄약을 운반하는 임무는 베트남 주민들에게 맡겨졌는데 민간인이자 독립의 열망으로 가득 찬 이 투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노이에서 출발한 이들은 한 사람이 20kg 내외의 식량을 운반했는데 이들이 디엠비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보침에 남은 식량은 2kg 내외였다. 나머지는 그들이 1000km 정도를 행군하는 도중 양식으로 썼으니
이는 얼핏 보아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고 고작 한 병사의 3, 4일치 식량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삼천리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래도 식량을 지고 걸은 사람들은 나은 편이었다. 말과 소, 산악 지형에 어울리도록 변형된 자전거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운반 도구가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동원되었는데 물론 도로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는 곳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도로를 만들어야 했고 이 모든 활동이 프랑스 공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폐되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 1954년 3월 13일 밤 베트남군이 디엠비엠프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3개월 20일 만이었다. 결과만 보자면 2달여에 걸친 이 전투에서 베트남군 진영에는 8,000명이 넘는 전사자와 15,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프랑스군의 피해는 이보다 적어 전사 2,300여 명, 부상 5,100여 명,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포로가 생겼다. 그러나 전투는 베트남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들의 의지에 놀란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 사방에서 혼란스러운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최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와 통신 장비를 파괴하겠다. 모든 물자 역시 날려버릴 것이다. 탄약 창고는 이미 파괴되었다. 아듀 장군, 프랑스 만세, 프랑스군 지휘관 가스트리가 인도차이나 부사령관 꼬니 소장에게 보낸 최후의 전통문. 이 신화적인 전투와 관련하여 2가지만 더 기록한다. 먼저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처음 공격에 나선 베트남군은 모든 화력을 병력 맨 앞에 배치했는데 이는 병력 뒤에서 고지를 향해 공격에 나서는 병력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전술과는 달랐다. 부족한 화력을 맨 앞에 배치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경사면에 배치된 대포들은 갑자기 밀려나 뒤에서 올라오던 병사들을 덮치기도 했다. 이때 한 병사가 밀려 내려오는 대포의 바퀴에 자신의 몸을 박아 장렬히 산화하면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이 병사는 지금 전사자 묘지에 안장되어 그 위에 국가 영웅의 칭호가 새겨진 채 수많은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다음으로 승리자 지압이 훗날 디엠비엠프를 회상하며 전한 말이다. 지도자 호찌민은 지압을 전장에 내보내며 말했다. 장군, 전장에서 장군은 어떤 결정이든지 할 권리를 갖고 있어. 전장의 지휘관에게는 모든 권한이 일임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휘관의 요청대로 최선의 지원만 하면 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지만 사실 실행되기는 어렵다. 전장의 지휘관은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의 많은 인사들은 간섭하고 싶어 안달을 한다. 현대전에서는 여기에 언론까지 한 몫을 거둔다. 그렇지만 호찌민과 지압은 불변의 진리를 신봉하고 지켰다. 베트민이 디엠비엠프에서 승리하고 베트남이 프랑스, 미국, 중국에 연이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통치 수반과 전장 지휘관 사이의 신뢰, 이것은 베트남이 가진 특유의 무기였다. 98. 미국이 일으킨 2번째의 쿠데타와 통킹만 사건. 제국주의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베트남에 분단의 시련이 닥친 것은 미, 영, 소, 불, 영, 중국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은 우리와 또 하나의 닮은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민족은 분단 22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다. 베트남을 분단시킨 것은 1954년의 제네바 협정이었다. 이 협정의 골자는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이북은 호치민 정부군이 이남은 프랑스군이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미국은 베트남의 절반이 공산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무력 개입만은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결과 미국은 제네바 협정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공산 세력들은 지역 내 평화를 역설하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지도력 상실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봉쇄망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편 1958년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촌의 불안을 가라앉힌 하노이 정부는 다시 농업 부문의 급속한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 농업 발전을 위한 토지의 집단화는 4만 이상의 합작사 설립으로 구체화되었고 전체 농가의 85%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다. 합작사는 농민의 계급 구성을 중시하여 빈농과 중하층 농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했다. 이런 정책은 큰 성과를 낳았다. 농민들의 열성 참여와 농업 노동력의 협동화, 관계 수리의 공동관리 및 비료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면적당 벼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이로써 기아 문제를 해결한 하노이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합작사 확대와 농업 기술의 향상에 주력했고 아울러 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은 1954년 수상에 오른 반공주의자 응오딘 지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모든 원조는 프랑스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엠 정부에 주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프랑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미국에 밀린 프랑스는 1956년 4월 인도차이나 사령부의 폐쇄를 공식 선언했고 그해 9월 마지막 군대가 사이공 항구를 떠났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노이 정부는 프랑스 대신 미국이라는 새로운 외세와 대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지엠은 독재 정치를 실시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차츰 민심을 잃어갔다. 특히 농정 파탄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냈다. 하노이 정부는 제네바 협정대로 총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지엠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훗날 당시 선거가 치러졌다면 유권자의 80%가 호찌민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수료했다. 지엠 정권은 족벌 독재로 치달으면서 공산주의자 색출에 몰두했다. 불만을 품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이 주도하는 농민 봉기가 도처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사이공 정부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해방시키고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시행하는 한편 농민 자위대를 조직해서 지엠 정부의 무력으로 항쟁했다. 농민 봉기와 동시에 공산당은 사이공 정부 관리에 대한 암살과 정부 공공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파괴투쟁을 벌였다. 비하의 뜻을 가지고 있던 베트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북에서는 1960년 9월 개최된 제3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북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완수와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남부를
해방시켜 국가의 통일을 완수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1960년 12월 남부공산당은 하노이 측의 권유를 받아들여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다. 그러나 하노이 지도부는 남부에서의 혁명은 무력에 의존하기보다 반지엠 세력을 결집시키는 정치운동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베트민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산당원인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런 전략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때 미국이 집계한 베트콩 지지 세력은 전 국민의 2% 정도로서 대다수가 농민이었다. 1961년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전임자 아이젠하워보다 베트남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지만 1949년 민주당 정부의 중국 대륙 상실, 그의 취임 전날 소련 후르시초프가 행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지지연설 및 그 자신의 쿠바 침공 계획의 미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미국은 8년간 노력을 기울이고 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남베트남 지엠 정권의 족벌 독재가 지속되는 한 베트남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1963년 베트남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6월 11일 승려 틱광 등의 분신 자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생한 전파를 타게 되자 국제 여론은 지엠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기 이르렀다. 한편 지엠의 동생 뉴는 단독으로 미국 북베트남과 동시 접선하면서 베트남의 중립화를 기도하여 미국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런 와중에 응우의 카인이 쿠데타에 성공하여 민 장군을 추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얻긴 했지만 미국은 카인이 당파를 자주 바꾼 이력 때문에 그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남부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하노이 정부는 1963년 12월 중대한 단안을 내렸다. 대담하게도 그들은 하노이 정부군의 남부 침투와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 등을 결정했던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가 비명에 죽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베트남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미국 군부는 보다 확고한 행동을 취할 것을 건의했다. 합동 참모본부는 북베트남 공습을 제안하는 동시에 하이퐁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기뢰 부서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뜻하지 않는 데에서 풀리게 된다. 1964년 8월 초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이로써 미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미 공군의 북폭과 함께 지상군 투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년 후 베트남에서는 또 한 차례의 쿠데타가 발발하여 성공했다. 1964년 12월 젊은 공군 장성 까오끼와 육군의 반 티에우가 카인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미국은 두 번의 베트남 쿠데타를 조종했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9. 베트콩의 구정공세와 미국의 반전운동. 1966년부터 미국은 매일 164회씩이나 베트남을 폭격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1967년 초 영국 노동당 의원 100명이 베트남을 초토화하는 미국의 폭격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4월에는 50만 명의 미국 시민이 뉴욕 유엔 건물 앞에서
반전 시위를 벌였다. 10월에는 동부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여가수 조앤 바이즈, 서부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작가 노먼 메일러가 체포되었다. 그의 섣달 근무 및 12월 31일 호찌민은 미국 평화 시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고 이에 미 국무성과 국방성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1968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매주 수백 명의 전사자가 났고 매월 2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했다. 이미 53만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을 베트남에 투하했지만 전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미군 총사령관 윌리엄 웨스트머랜드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며 더 많은 병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의 강심장이라는 미 대통령 존슨은 자신의 지지자 리처드 러셀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전의 어려움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구정공세는 아무리 전쟁해도 명절은 있는 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일대 사건이었다. 1968년 1월 31일을 기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베트남 영토 전역 최소 40지역 이상에서 설 연휴 3일 휴전 약속을 깨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던 것이다. 특히 베트콩은 유력한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기도 했고 심지어 사이공 미국 대사관 군내에 침투하기도 했다. 유럽의 좌파들은 작은 후진국 농민군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초강대국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공세에서 실제 피해는 베트콩이 더 크게 입었고 베트민이 기대했던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보이지 않는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가히 치명적이었다. 미국은 전쟁의 심리전에서 결정적으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구정공세는 반전운동에 시달려오던 미국인에게는 오히려 패배를 의미했고 베트콩은 마음만 먹으면 베트남 영토 내 어디든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미국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나이브하다. 그들은 미국이 언제나 승리하고 있으며 미국이 치르는 전쟁은 늘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미국 땅에 대도시는 물론 지방 작은 마을에까지 전사자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렇게 되자 메이저 언론은 물론 지방 신문들까지 앞다투어 미국의 전쟁 피해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구정공세는 절묘하게도 바로 이런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구정공세 주인 1968년 2월 1일 남베트남 경찰국장 구엔곡 로아는 사이공 대로상에서 베트콩포로 한 명을 권총으로 즉결 처분했다. 당시 AP통신 에디 애덤스 기자는 이 장면을 담아 라이프지에 게재했는데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전쟁의 잔혹성을 충격적으로 알리는 상징물이 되었다. 요컨대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재판도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잔인한 정부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나이브한 미국인들은 전쟁의 공포심을 새로운 정의감으로 쉽게 치환했다. 미국 텔레비전의 반전 보도는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베트남 전선을 둘러보고 돌아온 CBS 앵커 월터 크롱가이트는 1968년 6월 27일 저녁 뉴스에서 사뭇 준엄한 목소리로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전 수행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에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협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틀 후 벌어진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사임이었다. 그는 미국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장관직을 내던진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존슨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을 했고 급기야 존슨은 3월 31일에 대통령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와중에서 1968년 4월과 6일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연이어 암살당함으로써 미국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는 인종폭동과 겹쳐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나라의 운명도 한 개인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타이밍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